그러면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런 이제 행위라든지 약재, 재료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위에 적혀져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런 이제 치료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피부과 질환 중에 이렇게 주근깨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딸기코, 우리 저 약간 그 딸기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거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포턴스,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순한 코고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단순 폭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질병을 동반을 하면 이제 보험급여가 되는데,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폭염 같은 경우는 다 또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그죠? 기본적인 미용적 성형 수술은 다 해당이 되고요, 비급여로. 그 다음에 이 수술한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도 사실은, 근데 이거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꼭 필요한 거긴 한데, 앞에 있는 목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시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를 해야만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개선이 되는데, 그게 아닌 이런 경우는 이제 외모 개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양악수술, 양악수술이라든지 교정치료 같은 경우도 부정교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되는데, 외모 개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비급여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합건강검진이라던가, 아니면 예방접종인데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거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급여 대상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넘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그걸 아닌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아를 뭐 하얗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금연을 위한 진료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세포 유전학적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태아 때 우리 그 엄마들이 약간 많이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검사 같은 경우는요, 보험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또 다 이제 비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증명서 발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런 예방 진료 중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거는 비급여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예방 진료 같은 경우는 다 비급여로 코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상급 병실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라든지,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별로 이런 거 많이 안 하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데 요즘은 또 이거를 또 제법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5번 보시면 만 65세 이상의 완전 틀니를 제외한,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 완전 틀니는 이제 보험급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비급여 대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식용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소요 비용 이런 것들도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그 비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일반 병상 확보 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급은 그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파트의 병상 빼놓고, 그래서 뭐 ER이라든지,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든지, 뭐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 이런 스페셜 파트를 제외한 뭐 나머지 병상은 5분의 3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료법에서 보시면 이제 종합병원급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치료를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이제 일반 병상이라든지 음압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증에 빠진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자꾸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딱 원칙은 이렇게 일반 병상 같은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5분의 3 이상만 확보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5분의 4 이상을 또 확보를 해 놓으면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예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약간 무시되고 아니면 이제 다시 시대에 맞게끔 또 다 재정립돼야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급여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군의 입원 진료의 행위 약제,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라던가,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제도 여건상 보험급여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한방 쪽이거든요. 한방 쪽에서 보면 이제 한방물리요법이라던가 우리 첩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방생약제제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인정을 해주지만, 보험급여를 인정을 해주지만 요런 것들은 약간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제외시켜 놓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도 약간 허가를 받은 그 약사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약제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요것도 당연히 비급여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건상 어려운 것도 있고 질병군에 해당하는 목적이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범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비급여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어떤 것들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아까 수면 내시경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요즘 이제 캡슐 엔도스코피라고 해갖고 캡슐을 집어넣어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뭐 다른 일반 내시경이나 수면 내시경에 비해서 뭐 효과가 뭐 엄청 좋은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험 인정 기준 이외의 교육 상담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양수 검사라든지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언어치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임상심리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면 언어치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빈치 로봇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한방 향기요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즘 이제 조금씩 어떤 이제 그 자연적으로 대체요법으로 이제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문재인 문케어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조금 보험에 포함을 시키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아직은 이제 안 되고 있고요. 초음파 검사도요, 보험 인정 기준이 해당하는 게 있고 거기서 벗어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입원 환자용 소모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비급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어떤 형태로 내시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률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라서 몇 %, 낸다. 입원료는 20%, 외래 같은 경우는 30에서 60%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액제.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일당 정액제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이게 또 이제 정액하고 정률제를 섞어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급여 상한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딱 어느 금액 이상 올라가면은 딱 그 본인 부담 상한제를 딱 정해서 이제 너무 많은 진료비에 대한 위험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한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험 급여이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급여 제한을 해주는 이런 급여 제한제라고 해서 본인 부담 형태가 이렇게 총 5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입원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진찰료라든지 입원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별 기관에 상관없이 20% 이제 그 본인 부담률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견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도시 기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농어촌이라던가 임산부라던가 15세 미만,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배울 산정특례 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보험이 이렇게 입원 본인 부담금은 20%고요. 제가 외래는 30에서 60%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서 3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65세 이상은 별도죠.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 40, 50, 60. 그래서 그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의원병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진찰료 전액은 본인 부담이고요. 외래 진료비의 6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래는 30에서 60% 종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입원비는 종별에 상관없이 20%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만이라든지 6세 미만, 15세 미만의 본인 부담금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자연 분만은요,
본인 부담이 면제가 돼요. 네, 면제가 되는데 돈을 아무것도 안 내고 오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식대는 50% 본인 부담이고요. 우리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5%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대는 50% 본인 부담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분만 같은 경우는 자연 분만이냐 C색 제왕절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세 미만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인 진료비 총액에서 70%만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15세 미만일 때는 이렇게 급여비용 총액의 5% 지급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의원급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제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 이제 의약 분업이냐 의약 분업 제외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의약 분업이 기본적으로 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65세 이상이신 분들은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1,500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00, 15,000원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공 하나 차이잖아요. 어차피 15000.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렇게 되고요.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자, 보시면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시면 요양급여 비용의 10%, 총액의 10%, 그 다음에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이렇게 20%. 그러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왜냐면 이제 저희 그 의약 분업 되시는 분들은 그 투약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딱 1,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약국 가시면 또 이제 1,000원 내야 되시겠죠. 근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같은 경우는 투약까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뭐 얼마가 아니라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10%,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20%, 요렇게 조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 진료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건데, 사실 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약을 타시거나 뭐 이러실 때, 물론 이제 요양급여 말고요, 약 같은 거 타실 때 뭐 기본적으로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약을 타시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그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말고, 이제 원래는 보험급여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0대 100으로 진료비를 전액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를 이행하지 않고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현역병이거나 교도소에 수용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요. 예외가 되잖아요. 근데 현역병이나 교도소에서 시설에 걔는 있는데, 만약에 일반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금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체납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제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보험 같은 경우죠. 뭐 직장인 보험은 이제 강제 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전액 본인 부담. 근데 이거는 좀 유예 기간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줘서 뭐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 혜택 받게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폭력 중에 학생 간 폭력으로 부상이나 그 질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을 할 때도 100대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시면 이제 뭐 우리 외소증 우리 성장판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응급의료 관리로 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상이 아닌 분이 응급의료 진료를 받으면 그 돈이라던가 이송하는 중에 들어가는 첫 치료 이런 것들은 100% 본인 부담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바뀌죠. 예, 그래서 뭐 그 국민 행복 카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단태아나 다태아나 뭐 쌍둥이 같은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살펴보실 거냐면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것도 제 3장에서 살짝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거는 이제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고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아예 포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이 치료를 받으면 이게 또 이제 병원에서 받지 못하면 또 병원의 재정난 이런 것들로 이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부담금 총액이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 주겠다. 요 취지가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거든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비급여는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나눠 놓고요. 5분위까지는 이렇게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일 이하냐 120일을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위에서 이렇게 120일 초과하지 않으면 83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598만원까지 예, 해서 이 금액을 넘으면 되돌려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제가 83만원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내년이 되면 이제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금액 83만원, 598만원 이거보다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거는 1년간 본인의 부담에서 이 분위별로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금액이 상한이 됐다라고 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본 거는 본인 부담 상한제고요. 지금 보실 거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양기관이 병원이 이제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를 하고 정당한 금액을 이제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 봤더니 원래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라고 결정된 경우, 그러니까 요양기관이 예를 들어서 보험급여인데 비급여로 이렇게 청구를 한 거나 아니면은 보험급여였는데 이제 더 많이, 그러니까 코딩을 이제 더 위 걸로 코딩을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좀 과다하게 납부된 것 같다라고 결정이 되면은요, 이 과다 납부한 금액을요,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인데 요양기관 병원에서 25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단에서는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다가 지급을 하지 않고 요거를 모아놔서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나머지 50만 원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심평원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심평원에서 확인을 한 결과 이렇게 되면 환급금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양기관 입장, 병원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한 병원에서 많이 발생을 하면 잘못하면 심사가 또 현장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청구할 때도 조심스럽게 잘 살펴본 후에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계산서나 영수증은 몇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관계법규에서 종종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다른 거 이제 뭐, 그 처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료 의뢰서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계산서, 영수증 발급한 거,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이런 것들은 저희는 기본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서하고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산정특례 제도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암 환자 같이 중증 환자의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대상을 본인 부담금을 이제 산정 특례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 부담금을 조금 경감을 시켜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뭐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 뭐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중증 질환에는 이제 화상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 그래서 단시간에 아니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고액 진료비가 들어갈 때는 조금 경감을 해 주는데, 자, 한번 보시면 얘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대상자가 뇌출혈이라든지 심장 질환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한 후에 30일 정도가 가장 많이 본인 부담금이, 그러니까 처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 수술하고 나서 한 30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 부담금을 100분의 5%만 받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질환에서 중증 화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30일이 뭐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화상 환자는 1년을 기간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을 5% 받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길죠. 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좀 쉽게 우리 암 환자 발생을 하면 완치 판정을 기본적으로 5년이 있어야지 해주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암 환자라든지 희귀 질환이라든지 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물론 이제 다시 한번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0%를 본인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등록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본인 부담금을 5%로 조금 경감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 같은 경우는요, 본인 부담금이 20%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위에 있는 등록된 암 환자라든지 중증 화상이신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하신 후에 가정 간호를 혜택을 받으실 때는 이렇게 20%가 됩니다. 아니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상지특례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급 외래 같은 경우는 50%, 종합병원 외래 같은 경우는 40%로 본인 부담금을 조금 경감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게 있었어요. 아까 등록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5%였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암 환자는 20%였는데 얘는 이제 2020년 9월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이렇게 안 외워지면 이렇게 이거를 조금 적어놔서 어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에다 붙여놓고 수시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요양기관에서 이렇게 이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써주면 그거를 이제 공단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이제 요양기관에서도 이제 대신 이렇게 등록을 해 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재등록. 아까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5년이었고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 후 30일 정도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자이신 분들이라든지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기간이 끝나가는데 잔존에 있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의사 소견서에 이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제5장 의료 수가 및 진료비 본인 부담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의료 수가에 대한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거, 비급여에 해당하는 거, 100대 100.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이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